흔히 이제 그래서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진짜 뇌를 잘 사용하는구나,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집중력, 기억력, 주의 전환 능력이 더 약하다는 거예요. 집중 훈련인데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의 고갈되었던 집중력을 회복을 시킬 수 있고요. 이 회복된 집중력을 바탕으로 다시 업무나 공부에 몰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두뇌 활용법입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똑똑했다라고 하죠. 네. 다만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죠? 허경 선생님은 평소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가진 뇌 능력의 몇 프로 정도를 내가 쓰고 있는 걸까? 어렸을 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내가 더 잘만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상? 이런 생각도 많이 해왔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것들이 참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중을 해서 뭔가를 보거나 일을 하거나 해도 뭔가 예전만큼 효율이 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도 많이 들곤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유독 제가 좀 멍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주제가 이래서 그런지. 네, 두뇌 훈련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온 거죠. 그렇죠. 멍한 두뇌를 준비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두뇌를 200% 활용해서 더 똑똑하고 생산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왜 이렇게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멀티태스킹을 하면 두뇌가 단련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현대인으로서 멀티태스커가 아니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핸들링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흔히 이제 그래서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진짜 뇌를 잘 사용하는구나,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문제는요,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멀티태스킹 했을 때 오히려 두뇌가 단련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학부생 262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그룹을 헤비 미디어 멀티태스커라고 설정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만 이용하는 그룹을 라이트 미디어 멀티태스커라고 설정을 했죠.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찔린 게 저는 무조건 HMM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게 게임을 하면서 한쪽으로 패드로 동영상을 틀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는 카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게임만 해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저는 라이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한 번에 할 때는 그냥 하나씩만 그냥 핸드폰으로 뭘 볼 때도 다른 거 앱 오가지 않고 그냥 하나 쭉 보고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HMM과 LMM 두 그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지 과제를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결국에 이 주의력과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주의 전환 과제였어요. 그래서 규칙을 바꿔가면서 이 숫자나 문자를 분류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분류를 하다가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규칙에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금방금방 수행을 잘 하는지 아니면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류들이 발생하는지 요걸 통해서 차이를 보고자 했고요. 두 번째 과제는 산만 자극 필터링이라고 해서 화면에 여러 개의 도형을 제시를 해주되 그 중에서 특정한 형태의 도형만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불필요한 방해 자극들을 걸러내고 얼마나 내가 목표로 하는 선택 자극들을 이제 취사해서 기억을 해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기억의 간섭 저항이라는 과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숫자를 기억하는 엠벳 과제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 심리학 실험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엠벳 과제의 중간에 이전에 미리 노출을 시켰던 다른 글자들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또 다른 방해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이제 스코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예, 이 주의력을 또 측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첫 번째 이 주의 전환 과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헤비 멀티태스커들이 이제 주의 전환이 안 됐다, 작업 전환이 안 됐다 라고 해요. 이건 이제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 습관이 작업 전환 비용을 높인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걸 했다가 다른 걸로 넘어갈 때 사실 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전환이 바로바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산만한 자극을 필터링하는 능력 역시도 HMM에서 떨어졌습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 능력을 보는 건데 이 HMM들은 무관한 기억,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현재는 관련없는 정보들에 더 잘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가 요건데 다른 거에 계속 속아서 내가 필요한 정보에는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업 기억이 어느 정도냐를 본 결과에서도 이 HMM에서 이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집중력, 기억력, 주의 전환 능력이 더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 연구예요. 인과관계를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멀티태스킹 하는 것이 인지 능력을 저하를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인지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ADHD인 사람이 저 멀티태스킹 하는지는 단정할 수가 없긴 한데요. 어쨌든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단순히 이런 작업 기억력이나 주의 전환 능력이 좋다라는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작업들을 할 때는 최대한 그 작업에만 머무르고 다른 것들을 동시에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허경 선생님도 이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셨다고. 네, 들었어요. 오늘도 요거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진짜 할 때 하나만 하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방송 준비를 할 때 원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훨씬 단축해서 하고 뭔가 좀 끝내니까 뿌듯한 느낌도 들고 하더라고요. 훌륭합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좀 지속해 보시기를 기대를 할게요. 네. 바로 고정 집중 훈련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점을 설정을 하고 여기를 2, 3분 동안 응시를 해서 주의를 한 점에 최대한 모으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의 고갈되었던 집중력을 회복을 시킬 수 있고요. 이 회복된 집중력을 바탕으로 다시 업무나 공부에 몰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바로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저 카메라에 그 가운데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집중하는 걸로 해볼게요. 아, 그래요? 렌즈 한가운데요? 네, 렌즈 한가운데. 좀 부끄러운데? 약간. 그럼 딴 데 보실래요? 네, 됐습니다. 어떤가요? 좀 멍한 데가 샤프해졌나요? 글쎄요, 제 뇌는 이 한 번의 훈련만 하면 바로 샤프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드네요. 네. 이런 하나에 집중하고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한 게 어떻게 보면 시각적 주의 집중 훈련인 거죠. 그렇죠. 네, 한 점, 어쨌든 하나의 특정 위치에 주의를 고정을 하면 뇌가 이 선택적 주의 집중 회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제 전두엽과 이제 두정엽, 이 회로가 켜지면서 원하지 않는 자극들은 이제 차단을 하고 원하는 목표 자극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바쁘고 힘든 현대사회에서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만큼 그걸 바탕으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 일도 참 많잖아요. 네. 이 중요한 결정 같은 것들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럴 때 우리 두뇌는 좀 어떤 상태인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결정을 내리기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좀 잘못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언제죠?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 되게 급박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이런 충동적인 판단들, 어떻게 보면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네,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아, 무슨 생각으로 그랬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뇌가 위협이나 불안을 감지하게 되면 우리 뇌에 편두체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생존 모드로 들어가서 선택지를 그냥 확 좁혀버려요. 나의 어떤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몸의 신경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 곳곳을 헤매듯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라고 해서 미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뇌간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뭐 호흡이라든지 체온, 심박 조절 이런 이제 생명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다양한 중요한 신체 장기들까지 연결이 되는 우리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과 호흡이 안정화가 되고 뇌가 내가 안전하구나, 위협이 없구나 라는 신호를 받아서 이 전전두 피질이 다시 활성화되고 좀 더 판단 능력이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안을 낮추고 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미주신경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호흡 훈련인데요. 특히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할 때 미주신경이 더 강하게 자극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527 호흡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들이마시는 거는 5초 동안 천천히, 그리고 2초간 정지, 그리고 내쉬는 거는 5초보다 조금 더 긴 7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한 템포로 숨을 쉬다 보면은 이제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심장에 이제 분포한 미주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심박수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호흡을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심박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결정하기 전에 심호흡하고 결정해 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 팁을 더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바로 좀 상상하기, 회상하기입니다. 이 회상하기라고 하면 이제 과거를 회상하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떠올리면서 회상하기, 네,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좀 고민하는 거 없어요? 고민거리는 많죠. 네, 특히 이제 허경 선생님이나 김정은 선생님 두 분은 또 책을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쓴 책들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이거 때가 다 있는 건데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네, 그럼 이제 12개월 뒤에 동훈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책을 쓴다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책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뭐 힘들지만 뿌듯하다, 잘했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네, 부스가 별로 판매 부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판매 부스가 별로 나오지 않으면은 네. 속상은 하겠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결과물, 이 책이라는 결과물은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을 쓰면서 아마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테니까 또 그런 것들은 나의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책을 쓰지 않았다 라면 1년 뒤에 동훈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년 뒤에 저는 새끼 또 놀았네. 좀 하지, 네. 열심히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제 마음의 지표가 가리키는 길은
책을 쓰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네, 내가 뭔가를 좀 해내는 방향으로 나의 어떤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한 곳 응시하기, 호흡하기,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선택을 평가하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14가지 두뇌 활용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실제로 책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두뇌 훈련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뇌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뒷받침이 된 훈련법들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직장에서 잘 나가는 법, 네, 인생 제대로 사는 법,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각 뭐 시작하자, 최고의 성과를 내자, 남들에게 더 잘하자,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직접 해볼 수 있는 예, 실용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 하나하나 안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씩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참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술술 읽을 수 있고 뭔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좀 직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샤프,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나의 두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